전 세계 증시에서 평균을 할 것 같고 신흥국 중에서 중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인도 빼고 유일한 것 같거든요. 네. 글로벌 자금도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과 거시 환경들 점검을 합니다. 중국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중국은 참 우리 때려야 뗄 수 없는 나라인데 리오프닝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봉쇄하다 하면서 우리 지금 수출 지표 안 좋은 것도 그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될까? 그 전에 참 이번 주말 이제 녹화 기준으로 이번 주말에 있는 이제 양회, 두 개 회의지 않습니까? 네. 정의협 전인대인데요. 뭐를 중요시하게 좀 우리는 주말 사이의 뉴스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좀 부양책이죠. 그러니까 성장률을 아마 발표를 할 텐데 목표 성장률이죠. 예. 올해 몇 퍼센트 하겠다. 작년에는 이제 5.5% 이제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3% 성장률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는 양회에서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한 6% 찍을 거다. 뭐 목표치 제시하는데요. 조금 높은 성장률 목표를 내세울 거다. 근데 성장률 목표를 그렇게 6%로 내세우면 조금 거기에 걸맞는 부양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양책이 뭐냐. 지금 뭐 부양책은 여러 가지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SOC 투자죠. SOC 투자해서 이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리오프닝 때문에 거기 자연스럽게 SOC 투자가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내세울 것 같고, SOC도 옛날처럼 뭐 집 짓고 댐 짓고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약간 SOC가 이제 인프라의 전력, 뭐 중국도 전력 이런 게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력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민생 중심의 인프라와 그러니까 뭐 보육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또 저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나 여러 가지 좀 뭐 IT 쪽도 신형 IT 인프라 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통신, 신형 인프라. 그래서 약간 구닥다리 인프라가 아니라 조금 뭐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이제 복지 시설, 병원 이런 쪽, 그러니까 좀 생활 밀착형 SOC 투자가 많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책은 이제 세제 혜택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서 관심을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국 양회에서의 부양책은 조금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청사진, 청사진만 갖고는 조금 약하니까 당장 올해 어떻게 하겠다. 그럼 새로운 이제 총리가 되는 그 리커창에서 커차 빼면 된다 그러셨으니까 리창 총리가 그거를 어떻게 가이드를 잡는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큰 그림이죠. 그게 뭐 시장에서는 뭐 좀 전기차에 좀 방점을 찍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중국은 자동차 산업을 조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IT나 바이오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워낙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니까 또 캡티브 마켓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CATL 같은 이제 아주 뭐 큰 세계적인 뭐 2차 전지 회사가 있고 하니까 전기차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서방에 뒤진 이 부분을 자동차 산업을 점프업 시키는 그런 퀀텀 점프 시키는 이제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전기차 육성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이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신성장 동력 쪽인데 뭐 IT 쪽은 까보니까 그냥 다 밟아버리고 그죠? 그 전면에 뭐 IT의 그 1세대들이 다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랬고 반도체 굴기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워낙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못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 전기차라든지 SOC나 이런 게 되겠네요.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는 PMI가 좋게 나왔는데 이게 무지 좋게 나왔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좋은 건가? 중국의 지표는 이게 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중국의 PMI 지표는 뭐 사람들이 보긴 합니다만 네. 뉴스가 나오면 이제 뉴스에 발표되면 보긴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지난 한 2, 3년간 네. 한 20년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거의 네.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 예. 거의 파동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네. 그걸 제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 네, 아니다. 이게 이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미국처럼 네네. 되게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예. 잔잔하게 움직여서 예. 약간 지표로서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음. 지표인데 이번에는 2012년 이후에 가장 높게 그러니까요. 서프라이즈가 네.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문지를 돌렸는데 기업들이 좀 이번에 시진핑 3기 집권도 이제 시작되고 또 코로나 리오프닝도 이제 되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한다우. 우리 네. 좋아질 거요. 이러면서 네. 이제 좋은 쪽에 이제 점을 찍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어쨌든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경기가 지금 이제 풀리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 심리는 그렇게 뜨거웠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중국 GDP의 30%가 건설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 30%만 풀려도 부양책 없이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건설하고 부동산은 조금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헝다 사태가 있었고 네. 그 이후로도 중국에서 보면은 뭐 그 국민들이 막 뭐 시위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을 가지고 살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부동산은 또 중국을 얘기할 때마다 아주 고질적인 부실의 뭐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뇌관 같은 걸로 부동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살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이 뭐 조금 애매하게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면적인 부양책을 해서 또 공급 과잉이 나오거나 좀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를 조장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맞지 않고 특히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또 사회적인 어쨌든 갈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작년 1년 동안 거래가 완전히 죽었던 거죠. 그리고 건설 현장이 완전히 올스톱되고 우리로 따지면 PF 시장이 망가졌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리오프닝 상황에서 건설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예. 불효불급한 부분은 거래가 생기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상해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호텔에서 지금 묵고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집을 못 사고 이사를 못 해요. 지금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1년 동안. 네네. 1년 넘게.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어쨌든 이사를 기본적인 하고 것만 좀 풀려도 예. 그 넓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정상화되는 그런 정도의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를 이제 조금 부추기는 네. 도와주는 이러한 정책 그리고 금융 지원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어쨌든 대출을 그동안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 풀었잖아요. 창구 지도를 하고 좀 은행들이 어쨌든 머뭇거리면 당에서 책임져 준다. 네. 라면서 이제 대출을 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리 독려해도 집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러게요. 네.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가 올해는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뒤로 후퇴한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이제 한 3분의 2 정도만 정상화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4%는 넘는다라는 네.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는 중국 정부가 한 5% 중반 정도 성장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못 맞췄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지난해 보면 그러면 3% 중반 4% 정도 성장률은 나올까요? 3% 초반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요? 네, 완전히 올스톱 돼가지고. 네. 그럼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전인대에서 중국이 한 6% 뭐 네. 전후로 좀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6%를 넘지 않는 선에서 네. 뭐 5.7이라든지 뭐 이 정도 선을 찍지 않을까. 중국 경제도 이제 그 약간 그 뭐라 그럽니까 중속 성장으로 이제 경제 구조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그 전처럼 뭐 10% 8% 이런 성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그 경제 구조가 커지고 그럴수록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중국 정부 자체도 목표 성장률을 지금 중장기 목표 성장률을 4%로 잡고 있고요. 네. 아마도 올해 5% 내지는 5.5% 성장률. 뭐 지금 세계은행은 4.3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뭐 4% 중반이든 5%든 뭐 그 정도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목표는 뭐 5% 이상 찍어도 그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는 뭐 세계은행도 5%를 찍었는데 지금 월가의 컨센은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요. 4%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오히려 낮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25년 후년은 거의 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네. 그 중속 성장으로 그죠? 말씀하셨던 걸로 네. 가는 거죠. 네. 네, 네, 네. 경제 구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죠?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 중요한 아젠다인데 또 뭐 이 풍선 사태를 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긴장이 격화되다가 그 부분은 다행히 막 이렇게 더 갈등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옥죄어 갑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떻게 더 확대 된다? 혹은 뭐 지금 수준이다? 이게 이제 증시나 혹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예상하기가 어렵죠. 네네. 상당히 좀 정치적인 문제고 또 그 기존에 없었던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 끝날 이슈는 아닐 그렇죠. 거다. 예. 그리고 이 이슈에 지금 거의 초입 국면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기보다는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게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또한 낮다. 굉장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쪽을 지금 좀 추정해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도 자기는 지코가 적자거든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그것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만 해도 중국에다 좀 팔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중국이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반도체 규제를 하고 또 10나노 이하는 좀 못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위에서 어쨌든 시장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은 뿐만 아니라 지금 희귀금속, 희토류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국제적인 의존도가 중국 의존도가 높잖아요. 누가 조사해 본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높더라고요. 중국이 쥐고 있는 전략 자원이죠. 희토리라든지 어쨌든 희귀 금속,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들어가는 생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전략 무기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어쨌든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30%가 중국 익스포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미국이 중국한테 일단 큰 미사일을 쐈죠. 반도체 규제라는 미사일을 쐈는데 중국은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또 한번 쏘겠죠. 뭘 날릴까?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주거니 받거니 할 것 같은데 일례로 뭐 지난번에 CATL이 뭐 GM인가 포드랑 합작해서 예. 합작이 아니라 이제 자본은 GM이 되고 그렇죠. 기술은 CATL이 네. 100% 돼서 오해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되면 예. 또 다른 형태의 조금 밀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선거가 있으면 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또 외부의 적은 아주 단합을 끌어내기 좋은 재료잖아요.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뭐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뭐 바이든 정부든 누가 새로운 사람이든 항상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 구조는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항상 뭐 정치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혹시 뭐 왜냐하면 중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의 규제는 맞지만 중국 내 캡티브가 네. 많으니까요. 네. 중국에는 이전처럼 뭐 후광퉁, 성광퉁 중국 주식 직접 투자하는 분은 많지 않아도 중국 전기차 ETF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콩은 재미없고 투자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쭙는다면요. 네, 저는 뭐 평균은 할 것 같고요. 예. 전 세계 증시에서 평균은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신흥국 중에서 그래도 중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인도 빼고 유일한 것 같거든요. 네. 남미만 해도 2%대 성장이잖아요.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가 2%대 성장이고 그래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자금도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면 네. 무역 수지는 좀 줄이고 자본 수지를 조금 들여와서 왜냐하면 자본 수지가 들여온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 조금 중국 위안화가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발행도 늘고 주식의 외국인 비중도 늘고 이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인덱스나 있다라는 뭐 섹터 거죠. 투자는 가능하다 일정 부분. 네, 일정 부분은 어쨌든 상해 종합 지수가 MSCI 전체 월드 지수나 혹은 네. 신흥국 지수는 아웃퍼폼 할 거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더라도 나쁘진 않다. 근데 중국 시장이 워낙 또 크고 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이게 미국의 ADR이라고 그러죠. 예, 예. DR로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30개를 모아서 차이나 드래곤 인덱스 ETF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크로 이야기 중국을 어떻게 보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